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제이네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세인트 존이 제인 에어와 정말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 제인 에어가 세인트 존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코너로 몰면서 계속해서 올리버 양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고 그 뜻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세인트 존을 올가매고 있는 것인지 무슨 상담사처럼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세인트 존이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런 부분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세인트 존에게 올리버 양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똑같이 하나 그려드릴까요? 그 그림 속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면서 올리버 양을 향한 세인트 존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그 클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남겨놓고 읽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키보노? 됐습니다. 키보노는 라틴어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존은 초상화 위에 종이를 덮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손을 올려놓는 얇은 종이였다. 세인트 존이 그 종이에서 갑자기 무엇을 보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의 눈길을 빼앗겼다. 세인트 존은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가장자리를 살펴보고는 말할 수 없이 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눈길을 휙 던졌다. 그 눈길은 내 모습과 얼굴과 옷차림을 하나하나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두려는 것 같았다. 번개불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그 모든 것을 훑고 지나갔던 것이다. 세인트 존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오려던 말을 그대로 삼켰다. 내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인트 존은 종이를 도로 내려놓으면서 가장자리를 가늘게 찢어냈다. 그러고는 장갑 속에 집어넣었다. 세인트 존은 서둘러 고개를 까딱하고 그럼 잘 있어요 하고 인사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지방의 표현을 사용해서 소리쳤다. 이런 밑도 끝도 모르겠군.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데서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그 지방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 종이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빛깔을 시험해 보느라 칠해본 자리에 우중충한 물감 얼룩 몇 개가 남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1, 2분 정도 그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았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닐 것 같아서 생각을 접었고 곧 잊어버렸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 제 7장인데요. 세인트 존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의 거처로 돌아갔고, 그리고 며칠 뒤에, 한참 뒤에 세인트 존이 다시 제인 에어를 찾아온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괴종시계가 8시를 쳤다. 그 소리에 세인트 존은 깨어났다. 꼬았던 다리를 풀고 똑바로 앉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잠시 책을 덮고 난로불 쪽으로 와봐요. 나는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의 말대로 따랐다. 세인트 존이 이야기를 했다. 30분 전만 해도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일러두겠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진부할 겁니다. 하지만 진부한 이야기도 새로운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신선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흔하든 신선하든 간에
이야기는 길지 않을 겁니다. 20년 전 어느 가난한 부목사가 부잣집 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목사 이름이 뭔지는 일단 접어둡시다. 부잣집 딸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주위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뒤에 당장 인연이 끊겼지요. 2해가 지나기도 전에 그 경솔한 부부는 둘 다 죽어서 하나의 시체 안치대 위에 나란히 눕게 되었죠. 2 사람은 딸을 남겼는데 그 딸은 태어나자마자 자선의 품에 안겼어요. 그 품은 내가 오늘 밤 갇힐 뻔한 눈더미처럼 차가웠지요. 자선은 그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외가 쪽의 부자 친척한테 맡겼어요. 그 아이는 외숙모 밑에서 자랐지요. 이제 이름을 말해주겠습니다. 게이츠 헤드의 리드 부인이라고. 왜 놀라시죠? 무슨 소리가 났나요? 아마 교실 석가래 위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일 겁니다. 내가 수리하고 개조하기 전에는 헛간이었는데 헛간에는 대개 쥐들이 끓는 법이지요.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리드 부인은 그 고아를 10년간 데리고 있었어요. 그 고아가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을 때 리드 부인은 그 아이를 당신도 아는 곳에 보냈어요. 바로 당신이 그토록 오래 지냈던 로우드 학교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신처럼 학생이었다가 교사가 되었어요. 그 고아와 당신의 사연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 고아는 학교를 떠나 가정교사가 되었지요. 이 점도 비슷해요. 그 사람은 로체스터 씨라는 사람이 후견하는 아이의 교육을 맡았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리버스 씨, 세인트 존이 말했다. 당신 기분이 어떨지 이해합니다만 잠시 참아주십시오. 거의 다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로체스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어린 아가씨에게 정중히 청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결혼식 재단 앞에서 그 아가씨는 로체스터 씨한테 미치광이긴 하지만 아내가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 로체스터 씨가 어떤 행동과 제안을 했는지는 짐작만 할 수 있지만 뭔가 물어보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야 가정교사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떠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밤중에 손필드 저택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멀리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사실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할 중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지요. 나는 브리그스라는 변호사한테서 방금 말한 사실들이 적혀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지요. 내가 말했다. 이것만 말해주세요. 당신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겠지요. 로체스터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잘 지내시나요? 로체스터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편지에는 방금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불법적인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당신은 오히려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뭔지, 무슨 일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하는지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손필드 저택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나요? 로체스터 씨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썼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럼 로체스터 씨가 뭐라고 했나요? 누가 그분의 편지를 갖고 있죠? 브리그스 씨의 말로는 로체스터 씨가 아니라 어느 숙녀분이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앨리스 페어팩스라고 서명이 되어 있다는군요. 나는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장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틀림없이 로체스터 씨는 절망에 빠져 앞뒤 생각 않고 영국을 떠나 예전에 지내던 유럽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거기서 극심한 고통을 마취시킬 수 있는 것을, 격렬한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았을까?
그 물음에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가엾은 주인님,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에드워드라고 부르고는 했던 사람이요. 제인 에어가 정말 로체서 씨를 정말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인트 존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정말 예고하지 못하고 나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세인트 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이름과 제 신분에 대해서, 제 배경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제인 에어는 이것만 말해주세요. 로체서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죠? 뭘 하고 지내시죠? 잘 지내시나요? 그분에게 편지가 왔나요? 그분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오로지 질문이 로체서 씨, 오로지 그거 하나였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세인트 존에게 그토록 내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저 질문이 한 사람에 관한 것 뿐입니다. 얼마나 제인 에어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떠나오긴 했지만 떠나오면서 로체서 씨가 망가지진 않을까. 그동안 그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미치광이 부인을 두고 유럽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쾌락에 빠져서 정말 나의 고통을 마취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아니까 내가 떠나고 나서의 그분의 삶도 또 그러하면 어떡하나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사 너무 좋네요. 거기서 극심한 고통을 마취시킬 수 있는 것을, 격렬한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았을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고통,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마취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마취가 돼서 얼마간은 내가 가진 진짜 고통을 조금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조금 회피하고 조금 방치하고 한켠으로 쓱 밀어놓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계속해서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너무 건전한 마취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무언가에 심취하고 마취가 됨으로써 그 극심한 진짜 내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쓱 밀어두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갖고는 하죠. 그 시간을 결코 아니야 직면해야지, 네가 가진 문제가 뭔지 보고 해결해야 해 라고 다그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나쁜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나는 발끈했다.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인트 존이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마저 하지요. 당신이 그 가정교사 이름을 묻지 않았으니 내가 말하지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중요한 일은 적어놓는 것이, 종이에 기록해놓는 것이 좋은 법이죠. 세인트 존은 다시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더니 안을 뒤졌다. 지갑에서 급하게 찢은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이 나왔다. 종이의 질감이나 급하게 찢은 모습으로 보아 군천색과 진홍색과 주홍색 얼룩을 보니 초상화를 덮어두던 종이에서 찢어낸 조각이었다. 세인트 존은 일어나서 종이 조각을 내 눈앞에 들이댔다. 그 종이 조각에는 내가 먹으로 쓴 제인 에어라는 글자가 보였다. 무심결에 쓴 것이 틀림없었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브리그스 씨는 제인 에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제인 에어를 찾고 있고요. 나는 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솔직히 말해 의심을 하고는 있었지만
어제 오후에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이름이 진짜이고 엘리엇은 가명이지요. 네, 그래요. 그런데 브리그스 씨는 어디 있나요? 어쩌면 로체스터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브리그스 씨는 런던에 있습니다. 로체스터 씨에 대해 과연 아는 게 있을까 싶군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로체스터 씨가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어요. 왜 브리그스 씨가 당신을 찾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물어보지 않나요? 그래요. 무슨 일 때문이죠? 마데이라에 계신 당신의 삼촌 에어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당신한테 전 재산을 남겼으니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단지 그뿐이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요?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당신이 부자가 되었어요.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곧 세인트 존이 말을 이었다. 물론 당신이 제인 에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바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재산은 영국 공채에 맡겨져 있어요. 브리그스 씨가 유언장과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나타났다. 독자여, 한순간에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이지 근사한, 아주 멋진 일이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서 곧바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기는 힘든 법이다. 그리고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짜릿하고 황홀한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일은 사실에 근거한 현실 세계의 일이지 공상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 그 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모두가 사실에 근거하고 진지하며 드러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큰 재산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팔짝팔짝 뛰면서 만세를 외치지는 않는다.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무적인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정된 만족이라는 기반에서 어떤 심각한 근심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제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법이다. 게다가 유산이나 유증이란 말은 죽음이나 장례식이라는 말과 함께 나타난다. 말로만 듣던 삼촌이 죽었다. 나의 유일한 친척이. 삼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언젠가 삼촌을 만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돈은 나한테만 왔다. 나와 기뻐하는 가족에게 온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인 나에게 온 것이다. 분명 엄청난 은혜였다.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드디어 이맛살을 펴는군요. 당신의 메두사의 얼굴을 보고 돌로 변한 줄 알았소. 메두사는 아시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괴물이고 머리카락은 모두 뱀이며 메두사와 눈을 마주친 사람은 모두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유산을 얼마나 받게 될지 물어보겠지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얼마 안 돼요. 대단치 않은 건데 2만 파운드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2만 파운드? 이것 또한 놀라웠다. 나는 한 4천에서 5천 파운드쯤 될 줄 알았다. 이 소식에 한순간 숨이 탁 막혔다. 한 번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던 세인트 존이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이 살인을 했는데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렇게 놀란 표정은 짓지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틀림없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은 거 아닐까요? 혹시 2천 파운드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2만 파운드라고요. 나는 또다시 평균적인 식사량을 가진 사람이
100명분의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세인트 존이 일어나서 망토를 걸쳤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날씨가 이렇게 사납지 않다면 한나를 보내 말봇이 되어주라고 할 텐데요. 당신은 너무 비참해 보여서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나는 가엾게도 나처럼 이런 눈발을 헤치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을 혼자 슬픔 속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군요. 잘 자요. 세인트 존은 문 걸쇠를 벗기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내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왜 그러죠? 브리그스 씨가 왜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당신을 아는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사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아,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이상한 요청을 받는 일이 많지요. 다시금 걸쇠가 달그락거렸다. 나는 소리쳤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세인트 존이 급하게 대충 얼버무려서 대답한다는 느낌이 들자 호기심이 누그러들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내가 덧붙였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좀 더 알아야겠어요. 다음에 하죠. 아니요, 오늘 밤이에요. 반드시 오늘 밤. 세인트 존이 문 앞에서 돌아서자 나는 문 앞을 가로막았다. 세인트 존은 무척 난처한 표정이었다. 내가 말했다. 다 말해주기 전에는 못 가요.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주세요. 꼭 해줘야 돼요. 다이애나나 메리한테서 듣는 게 좋겠어요. 세인트 존이 이렇게 자꾸 거절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속 시원히 알아내야 했다. 그래서 빨리 말해달라고 졸라댔다. 세인트 존이 말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설득하기 힘들 거요. 저도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지요. 그런데다 나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성을 다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저는 뜨거운 사람이고 불은 얼음을 녹이는 법이지요. 저기 난로불이 당신 망토에 있던 눈을 모두 녹였어요. 게다가 눈 녹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길바닥처럼 지저분해졌어요. 깨끗한 부엌을 더럽힌 큰 죄와 결례를 용서받고 싶다면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내가 졌소. 당신의 열의가 아니라 그 고집 때문에라도 말이오.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에 돌이 파이듯이 말이오. 게다가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지요. 지금 하는 거나 나중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당신의 이름은 제인 에어죠. 그래요. 그 문제는 이미 정리됐잖아요. 내가 당신과 이름이 같다는 거 모르겠지요. 내 이름이 세인트 존 에어 리버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빌려준 책에 머리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자가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설마... 나는 말을 멈추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몰려와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더니 순식간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로 자리 잡혔지만 차마 그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여러 상황들이 한데 엮여져서 딱 들어맞아 정리가 되었다. 지금까지 형체 없이 쌓여만 있던 사슬더미를 쭉 펴니까 모든 고리가 완벽하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세인트 존이 말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독자들도 똑같이 알아차리기는 힘들 테니 세인트 존이 해준 설명을 다시 들려주겠다. 우리 어머니의 성도 에어였어요. 어머니한테는 형제가 두 분이 있었죠. 한 분은 목사로 게이츠헤드의 제인 리드 양과 결혼했어요. 또 한 분은 마데이라의 푼살주에서 상인으로 있었던 향사 존 에어 씨로 이번에 돌아가셨지요. 에어 삼촌의 변호사였던 브리그스 씨는 지난 8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목사였던 형제의 고아 딸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것도요. 삼촌은 아버지와 싸우고 절대로 화해하지 않은 탓에 우리는 못 본 채 한 겁니다. 그 뒤로 몇 주 전에 다시 편지가 왔는데 상속녀가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더군요. 나는 우연히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고 상속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당신도 잘 알 겁니다. 세인트 존은 다시 가려고 했지만 나는 문을 막아섰다. 나도 말 좀 할게요. 잠시만 숨을 좀 고르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는 말을 멈추었다. 세인트 존은 모자를 쥔 채 더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누나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고모님이란 말이죠? 세인트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존 삼촌이 당신의 외삼촌이라는 거죠. 당신과 다이애나와 메리는 존 삼촌 누나의 자식이군요. 제가 존 삼촌 형님의 아이인 것처럼요? 틀림없어요. 그럼 세 사람은 내 사촌이네요. 우리 피의 절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사촌이에요. 맞아요. 나는 세인트 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마치 오빠를 찾은 것 같았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오빠. 사랑할 수 있는 오빠를. 그리고 언니도 둘이나 생겼다. 처음 보았을 때도 내가 진정으로 애정을 갖고 숭배할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언니들이. 호기심과 절망이 뒤섞인 괴로운 심정으로 축축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어하우스 부엌의 나직한 격자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던 두 사람이 나와 가까운 친척이라니. 집 앞에서 죽어가는 나를 발견한 젊고 위험 있는 신사가 나와 피를 나눈 친척이라니. 나처럼 외롭고 비참했던 사람한테는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부유함이었다. 마음의 부, 순수하고 온화한 애정의 광산이었다. 찬란하고 생기있고 유쾌한 축복이었다. 부담스러운 황금의 선물하고는 달랐다. 황금의 선물도 그 자체로 충분히 풍요롭고 환영할 만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는 법이다. 나는 소리쳤다. 기뻐요. 정말 기뻐요. 세인트 존이 빙긋 웃었다. 그러게 사소한 것들을 쫓느라 진짜 중요한 사실은 잊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큰 재산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각하더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흥분하는군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노이들이 있고 사촌 따위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난 아무도 없었는데 어른 친척이 셋이나 생겼어요. 아니, 당신은 빠지고 싶다면 둘이겠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너무 기뻐요. 나는 젠걸음으로 방 안을 걸어다녔다. 그러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결정할 틈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말했다. 내일 다이애나와 메리한테 편지를 써서 당장 돌아오라고 해요. 다이애나는 자기랑 메리가 1000파운드만 있어도 부자일 거라고 했으니까 5000파운드라면 큰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물을 한 잔 갖다 주고 싶은데 어디에 있죠? 마음을 좀 진정시켜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유산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유산이 있으면 당신은 영국에 남아서 올리버 양과 결혼하여 평범한 사람들처럼 정착할 건가요?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지나치게 흥분한 거요. 리버스 씨, 답답한 소리만 하는군요. 저는 정신이 말짱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아니, 오해하고 있는 척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하라고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 문제의 액수인 2만 파운드를 삼촌의 조카와 조카딸 셋이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이 5천 파운드씩 가지게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메리와 다이애나에게 편지를 써서 재산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재산이 생겼다는 말이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 생각을 말했어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독하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당하거나 악마처럼 배은망덕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반드시 제 집과 가족을 지킬 거예요. 나는 무어하우스를 좋아하고 거기서 살 거예요. 다이애나와 메리를 좋아하니까 평생 동안 친하게 지낼 거예요. 5천 파운드만 있어도 기쁘고 도움이 될 거예요. 2만 파운드를 가진다면 괴롭고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법적으로는 내 것일지 몰라도 이치로 따지자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것을 당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도 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도 마세요. 서로 합의를 보고 당장 결정을 내려요.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문제는 며칠간 더 생각해 보고 나서 말해야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내 진심이 미심쩍은 것 뿐이라면 안심이 되네요. 제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습을 거스르는 일이요. 게다가 당신은 재산을 모두 가질 권리가 있어요. 삼촌이 노력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래서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결국 당신이 그 재산을 갖는 것도 정당한 거죠. 당신이 그 재산을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해도 양심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저한테는 양심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저는 제 감정이 바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당신이 1년 동안 따지고 반대하고 저를 괴롭힌다 해도 내가 이미 맛보았던 달콤한 기쁨을 버릴 수 없어요. 크나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평생의 친구를 얻는 기쁨 말이에요. 세인트 존이 대꾸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부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만 파운드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일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내가 말에 가로막았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얼마나 형제자매의 사랑을 애타게 갈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집이 없었고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이제는 꼭 가질 거고 가져야만 해요. 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기 싫은 건 아니겠죠? 제인, 오빠가 되어줄게요. 내 누이들은 당신의 언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라고요? 그렇군요.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요. 언니들이요? 그래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처럼 묶여있는 언니들이요. 노력하지도 않았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는 부자라서 돈이 넘쳐나고요. 당신들은 무일 뿐이고. 훌륭한 평등과 형제애로군요. 긴밀한 결합이요. 깊은 애착이군요. 하지만 제인, 가족의 유대와 가정적인 행복을 열망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어요. 결혼을 해도 되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이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딱 잘라서 하는 걸 보니 지금 흥분해 있군요. 심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결혼을 얼마나 생각하기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도 없을 테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은 공감할 수 없고 이질적이고 저와 다른 사람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저는 친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에서부터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하고 행복해요.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